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에 출제되었던 임상심리사 1급 실기 기출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영역은 심리치료, 즉 심리상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기시험에서는 고급 심리치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8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전반부 4문제, 후반부 4문제에서 2개의 강좌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전에 출제되었던 것들이 출제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13번 문제 같은 경우,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복원 정도가 좀 미흡해서 제가 논문에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문제를 재구성했습니다. 거의 이제 유사하게 재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그리고 15번 문제, 그 다음에 19번 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관연도에 연도가 없죠. 그래서 이 관연도에 연도가 없는 것은 좀 유사하게 출제됐다든지 처음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반부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출제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15년의 기출과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12년의 기출 문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 2015년의 문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지된 동의의 내용에 해당되는 건데요. 2009년, 2012년, 2013년, 2018년 이렇게 많은 연도에 단연도에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REBT를 아시죠? 엘버트 앨리스의 합리정서행동치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임상군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교재 보면 출처가 나와 있죠. 권성만 교수님의 교재를 많이 보는데요.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에 해당되는 그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REBT를 적용하기 어려운 임상군 4가지는 첫 번째, 언어적 표현과 사고 능력이 낮은 내담자. 두 번째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지닌 내담자. 자, 그 다음에 자살과 같이 위기 상황에 있는 내담자. 자, 그리고 심한 성격장애, 인격장애라고도 하죠. 성격장애 문제를 지닌 내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합리 정서행동 치료는 인지, 비합리적 신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인지 재구조화라고 하는데요. 인지 재구조화가 주 목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인지적인 측면과 연관성인 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표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인 표현과 사고 능력, 이 2가지를 연동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이 낮은 내담자거나 사고 능력이 낮은 내담자, 이런 경우는 좀 부적합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능이라든지 학력이 낮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내성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내담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성을 다른 말로 자기성찰이라고 하죠. 자기성찰, 인트로스펙션이라고 합니다. 인트로스펙션을 내성 능력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나 정신적인 것들을 자신의 어떤 인지적인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심리적인 내성 능력이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 지능이 낮다든지 학력이 낮다든지, 이거는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되게 이제 언어 표현이 낮다든지 사고 능력이 낮으면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지능의 낮은 정도, 학력이 낮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대목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내성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 자, 이거를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심리 상태,
자신의 심리 상태,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관찰하는 능력. 내면적으로 관찰하는 능력. 이걸 이제 심리적 내성 능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각한 정신장애니까요.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합리정서행동 치료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합리정서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요, 합리적인 신념으로 정서, 이 정서적인 측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적인 측면에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RBT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같이 연동해서 할게요. 4번으로. 자, 이 성격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뭐 A군집, B군집, C군집 이렇게 있잖아요. 성격장애, 인격장애가 있는데 아주 심한 성격장애 문제가 있는 내담자도 이 RBT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살과 같이 위기 상황에 있는 내담자인데 우리가 이제 이때는 위기 개입을 해야죠. 위기 상담이라 할까요? 자, 위기 상담. 자, 위기 상담이 적합하겠죠. 자살과 같이 위기 상황에 있는 내담자는 오히려 위기 상담이 적합할 거다. RBT보다는 자, 자살과 같은 급격한 위기 상태에 있는 내담자는 부적합 대상이다.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셔야 됩니다. 언어적 표현과 사고 능력이 낮은 내담자, 심각한 정신장애를 지닌 내담자, 자살과 같이 위기 상황에 있는 내담자, 심각한 성격장애의 문제를 지닌 내담자, 이런 것들을 답안으로 작성하시면 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해결됐고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에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죠?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비움심리상담센터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지금 여러분들 학습자료실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입각하여 이것을 5번을 증상의 축소로 하지 마시고 신체 증상 호소로 바꿔주신 것이 조금 더 명료할 것 같아서요. 자, 내담자의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6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2012년도에도 나왔어요. 2012년도에도 나왔던 건데 첫 번째는 저항의 의사표현인 침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내담자, 이게 힌트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검열하거나 편집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짧고 퉁명스러운 대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 시간 변경을 자주 요구하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체 증상 호소, 나 몸이 많이 불편해요 하면서 어떤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내담자들은 바로 증상을 호소하면서 저항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써주시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더 서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오케이. 서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자료실에 있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012년도에서도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순으로 보잖아요. 공부를 2011년부터 역순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상담 장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저항과 이에 대한 해결이다. 그 자료를 딱 이제 다운로드 받으셨을 건데 거기에 보면 밑줄이 쭉 그어져 있죠. 오케이. 그 내용을 한 번 정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 번 정도 쓰시면 충분합니다. 자, 저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제안을 회피하거나 따르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침묵하기, 말 돌리기, 약속 시간 변경하기, 지각하기 등 양상이 매우 다양한데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저항의 각 내용과 그 다음에 상담자가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는 해결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항으로서의 침묵. 이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말을 많이 하기. 이거네요. 지나치게 말이 많은 내담자. 3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을 검열하기. 이거네요. 생각을 검열하거나 편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지화입니다. 주지화 저항. 일종의 방어기제인데요. 이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 시간 변경 여기 있네요.
약속 시간 변경을 자주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상담 약속에 나타나지 않거나 신체 증상 호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짧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내용 대신에 다른 걸 넣으셔도 돼요. 일반화를 넣으시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상담 약속에 나타나지 않기를 넣든지 그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항으로서의 침묵입니다.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상담자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게 침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내담자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보통 추거록에 보면 점점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침묵하는 이유라 하죠.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담자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상담자가 말하는 것도 괜찮고, 상담자는 자신을 드러내 보면서 이 내담자가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감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담자가 무력감을 느끼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경우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것 같군요. 이런 식으로 반응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것. 상담자가 아니라 내담자입니다.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면 당연히 상담 진행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항이 되는 거예요. 내담자는 상담자의 개입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싫으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담자의 저항이다 이거죠. 상담자가 내담자 말 중간에 끼어들기가 힘들다면 일단 내담자의 말을 끊어야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탁 끊어버리면 또 내담자가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자, 거기 보면 너무 섣불리 말을 끊거나 할 때는 위축되는 내담자도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하였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자, 생각을 검열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검열하는 것은 자유롭게 쭉 진행되는 대화 있잖아요. 그 대화를 막는 거예요. 그 대화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흐름을 중단한다라고 했거든요. 흐름을 중단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생각을 검열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자기 변화시키는 거 있어요. 주제를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표정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일종의 편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생각을 검열하거나 편집하는 건 역시 저항입니다. 이러한 저항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단서로는 자유롭던 이야기의 흐름이 중단되는 것, 그리고 주제와 표정, 행동 등이 갑자기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1번에 밑줄이 쫙 그어져 있잖아요. 그 정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일단 쓰시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개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석을 해주진 않지만 상담자는 때때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이 말은 지금 내담자가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검열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죠? 또는 생각나는 것을 가려서 말씀하시는 것, 가려서 말하는 것은 편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편집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언급은 생각의 내용보다는 생각을 편집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강조를 두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주지화입니다. 주지화 방어기제 아시죠? 오케이. 주지화 지성화라고도 하잖아요. 자, 이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지적인 통찰을 하는 듯 보이고, 자, 이러한 것들을 말로 이야기할 때 전문적인 용어를 막 쓰고 상담자로부터 막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이 주지화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지화는 상담이 대개 언어적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상담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기보다는,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자,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머리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 1번만, 제가 1번, 2번 미줄 다 쳐드렸는데 1번 정도만 약간 서술하셔도 돼요. 서술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주지화를 쓰신다면 주지화의 1번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지적인 통찰을 보이면서 맞죠? 라고 묻는다면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이런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썼던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에서 상담자의 동의라든지 승인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지화는 상담자의 감정적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주지화 저항입니다. 자, 주지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왜라는 질문을, 상담자는 왜라는 질문을 가급적 피하고 유도 질문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첫째, 상담자가 왜로 시작되는 질문을 가급적 피하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느낌보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일까요? 그러면 내담자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내담자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방어적인 태도, 디펜스 하기 위해서 방어기질 쓰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주지화가 나온다는 거죠. 자, 상담자가 원하는 답을 암시하는 질문. 이게 뭐냐면 유도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주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내담자의 주지화 저항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전에 의한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역동 측면에서는 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경쟁자로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강력한 권위자로 본다. 그러면 경쟁적 전이라든지 의존적 전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일반화입니다. 자, 일반화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담자가 이야기하면서 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좀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화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저항이 되는 거죠. 자, 일반화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활과 반응에 대해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며 각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피하려 하는 형태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화를 보이는 경우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계속해서 일반화를 한다. 자, 그런다면 상담자는 일반화가 저항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비난조로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는 보다 더 생생한 사건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약속 시간의 변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약속 시간을 이제 미리 정해놓고 이제 다음에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변경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자주 요구하는 것은 상담의 흐름을 아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이 되는 건데요. 자, 약속 시간을 자주 변경하는 것 저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내담자들은 약속 시간 변경에 대해 무조건 미안해하는 데 반해서 어떤 내담자들은 마치 상담자와 경쟁적인 힘겨루기를 하듯이 저한테 편한 시간에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내담자분도 있죠. 자, 또 어떤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약속 시간을 기꺼이 변경해주면 상담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상담 관계에 문제가 되고 저항이 되는 겁니다. 내담자가 자주 약속 시간을 변경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더 깊은 동기에 대해 이해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내담자 요청이 지나치거나 부담이 된다면 상담자는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자, 시간 변경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시간 변경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내담자가 왜 자주 시간을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담 약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예 이제 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약속 시간에 늦는다든지 약속을 잊어버렸다든지 이런 것이 저항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요, 책임을 지라게 해야 돼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담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케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신체 증상 호소입니다. 자, 신체 증상 호소는 일종의 방어 기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통찰 수준 또는 어떤 방어적인 통찰 수준도 낮지만 방어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신체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신체 증상 호소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에 보면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체 증상 호소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상담에서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몸이 좀 안 좋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데요. 상담자는 증상에 담긴 의미에 대해 내담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체 증상을 방어 기제로 이용하는 내담자는 바로 자신의 심리적 갈등에 대한 통찰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심리적인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통찰 수준이 높은 사람은 방어 기제를 쓰지 않고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어떤 심리적 갈등에 대해서 통찰 수준이 낮은 내담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신체화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2012년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제 풀 것인데 2012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반복 학습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침묵, 두 번째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내담자, 세 번째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검열하거나 편집하는 것, 짧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것, 약속 시간의 변경을 자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 외에도 주지와 저항이 있었고 일반화가 있었고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저항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